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베트남어의 pair and couple이라는 제목의 영문 언어학 논문입니다. 주제는 베트남어의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법 요소, 바로 분류사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문법 규칙을 나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닐 거고요. 하나의 언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체계화하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가 아주 재미있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영어의 페어나 커플과 베트남어의 도이, 카페 차이점이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신발 한 켤레도 a pair of shoes, 바지 한 벌도 a pair of trousers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페어로 묶어버리죠. 그렇죠. 뭐 기능적으로 보면 다리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베트남어는 이걸 그냥 먹먹하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신발 한 켤레는 못도이 괴이라고 하는데 바지 한 벌은 못가이 꾸언이라고 해요. 도의를 안 쓰죠. 네. 왜 똑같이 한 쌍의 개념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쓸까? 여기서부터 오늘 저희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베트남어가 세상을 본 반응식이 숨어 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도이는 기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짝을 이루도록 태어난 것들에 사용돼요. 아, 원래부터요? 네. 신발, 양말, 장갑처럼 좌우가 한 쌍을 이루는 물건들이 대표적이고요. 심지어 못도이 침 모거, 비둘기 한 쌍처럼 생명체의 짝이나 우리 몸의 손, 발 같은 경우에도 또이를 씁니다. 아, 그러니까 또이는 뭔가 분리될 수 없는 운명적인 짝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깝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안경을 예로 들던데요. 못깝깅? 정확합니다. 깝은 주로 인공적으로 혹은 어떤 기능 때문에 짝을 잃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안경이 딱 그런 경우죠. 그렇군요. 물론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부부를 뜻하는 버종 앞에는 또이랑 깝을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오, 정말요? 뉘앙스가 다른가요? 네. 또이버종이라고 하면 좀 더 낭만적이고 운명적인 느낌을 주고요. 깝버종은 약간 사회적인 단위로서의 부부, 그런 뉘앙스가 좀 더 강합니다. 와, 정말 미묘하네요. 그럼 다시 바지로 돌아와서 바지는 왜 또이를 안 쓰는 걸까요? 그게 베트남어의 관점에서는 바지는 다리 부분이 두 개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물건으로 만들어진 거지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독립된 두 개가 합쳐진 자연스러운 짝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 애초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분류사인 가이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점이 오늘 저희가 탐험할 베트남어 분류사의 그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거죠. 자, 그럼 이 분류사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숫자랑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분류사는 기본적으로 숫자 더하기 분류사 더하기 명사 이 구조로 쓰이는데요. 뒤에 오는 명사를 어떤 특정 의미 그룹으로 묶어주는 단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중국어의 양사랑 기능은 비슷한데 문법적인 해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요. 어떤 해석이죠? 자료에 소개된 아주 재미있는 통사론적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 플러스 분류사 플러스 명사 구조를 사실은 숫자 플러스 명사 원 플러스 명사 투 구조로 봐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네, 명사 더하기 명사요? 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분류사라고 불렀던 명사 원이 사실은 문장의 핵심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고요. 뒤에 오는 구체적인 사물 명사인 명사 투가 그 주인공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두 권의 책, 하이곤삭이라는 표현에서 주인공이 책이 아니라 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두 개의 책이라는 종류에 말려있는 것,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와... 이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수식받는 말이 수식하는 말 앞에 온다는 베트남어의 절대적인 어순 규칙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 규칙과는 딱 맞네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분류사는 그냥 숫자를 세는 도구를 넘어서 명사구 전체의 구조적인 중심이자 의미의 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점을 딱 머리에 넣어두고 들으니까 앞으로 나올 예시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분류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는 무생물 사물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사로 까이와 찌액을 소개하는데요. 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면서 왜 굳이 두 단어가 다 살아남았을까요? 언어라는 게 보통 비효율적인 건 없애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나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비효율 속에 언어의 섬세함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셔츠, 까이칙 아오나 자동차, 까이칙 새처럼 둘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찌앵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게 뭔가요? 찌앵은요, 짝을 이루는 물건 중에 단 하나를 지칭할 때만 사용됩니다. 아, 예를 들어 젓가락 한 쌍, 도이 두와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떨어진 젓가락 한 짝은 찌액두와라고 불러야 합니다. 신발 한 켤레에서 한 짝만 잃어버렸을 때도 찌액지어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까이를 절대 쓸 수 없어요. 짝을 이루던 존재의 일부라는 그런 구체적인 서사를 담고 있군요. 찌액이 살아남은 이유가 아주 분명하네요. 그럼 반대로 까에만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까이의 역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째, 자료에 나온 것처럼 강조의 의미로 쓰여요. 까이고 아보이나이 토꼬아는 이 자몽 정말 크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까이는 자몽을 세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이런 감탄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까이라는 단어 하나로 책상을 세고 자몽이 크다고 감탄하고 심지어 자료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악수하다라는 행동을 악수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거의 문법계의 스위스 아니나이프인데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명사와 기능이 까이의 두 번째 독특한 용법이에요. 동사 악수하다, 빠따이 앞에 까이를 붙이면 명사, 악수, 까에 맞다이가 되고요. 형용사 아름답다, 넵 앞에 붙이면 추상명사 아름다움, 까이 넵이 됩니다. 와, 단어의 품사를 그냥 막 바꿔버리는군요. 그렇죠. 마법 같은 도구죠. 마지막으로 구어체에서는 게일란처럼 여성의 이름 앞에 붙여서 제3자를 좀 편하게 지칭하는 용법도 있습니다. 까이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봤는데요. 그래도 이건 뭐 처음부터 분류사 역할을 하던 단어잖아요. 자료에서 정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나무나 아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물 명사가 어느새 다른 것들을 세는 분류사로 변신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가 바로 베트남어 분류사의 가장 매혹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명사가 어떻게 그 원래 의미를 확장해서 하나의 거대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문법적 단위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네. 가장 직관적인 예는 깨이예요. 원래 나무라는 뜻의 명사죠. 그래서 망고나무, 깨소아이나 대나무, 깨채처럼 나무 종류를 셀 때 분류사로 쓰이는 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이해하기 쉽네요. 나무는 나무로 세는 거니까. 하지만 꼰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꼰은 원래 아이 또는 자식을 의미하는 아주 인간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2마리, 하이꼰 메어, 개 3마리, 마꼰쪼처럼 동물을 셀 때 가장 보편적인 분류사로 사용됩니다. 아이가 동물을 세는 단위가 된다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혹시 뭐 동물을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문화적 배경 같은 게 반영된 걸까요?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생명이 있고 움직인다는 공통점에서 의미가 확장되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콘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온 콘의 가장 특이한 용법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콘다오, 칼, 콘송, 강, 콘두렁, 길, 그리고 콘댐, 우표. 네, 칼, 강, 길, 우표요. 아니, 동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칼은 무섭고 강은 거대한데 이걸 아이를 뜻하는 컨으로 센다니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학자들도 여러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칼이나 강, 길은 모두 길고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유발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는 설이 있죠. 우표는 왜 컨으로 세는지 솔직히 아직도 미스터리고요. 중요한 건 이 단계에 이르면 아이라는 원래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특정 형태나 속성을 가진 사물 그룹을 나타내는 순수한 문법적 표지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의미가 탈색되고 문법화되는 거죠. 와, 이런 예시들이 베트남 학습자들이 초반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동물에 쓰는 콘을 칼에 쓰는 걸 보고 교재에 오타가 났나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바로 이 어색함 속에 세상을 분류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언어의 의미가 변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정말 목격하는 것 같네요. 다른 재미있는 예시도 더 있었죠? 네. 형태적인 유사성에서 확장된 예들이 많습니다. 두루마리 혹은 말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꾸원이는 책, 꼰색지나 잡지, 사전을 쓸 때 사용돼요. 아, 옛말 두루마리 책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뜻하는 떠는 신문, 떠바오이나 달력처럼 낱장을 쓸 때 쓰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예는 라입니다. 라면 잎사귀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깃발, 라거, 편지, 라트, 심지라는 우리 몸의 간, 라간이나 폐, 라포이처럼 얇고 평평하고 팔랑거리는 속성을 가진 것들을 세는 분류사로 쓰입니다.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몸속의 장기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그렇군요. 듣다 보니 분류사가 단순히 사물의 수를 세는 도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세계관, 사물을 연결하는 상상력, 심지어는 사회적 태도까지 담아내는 그릇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사회적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을 지칭하는 분류사들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먼저 절대적인 존중을 담은 분류사 위가 있습니다. 중국어 위에서 유래했는데 대통령 위동통이나 교수 위자오스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지칭할 때만 사용돼요. 아, 이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표현되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경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멸의 의미를 담은 분류사 땐이 있어요. 땐이요? 네. 원래 땐은 이름이라는 뜻의 평범한 명사인데 이게 분류사로 쓰이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언어적인 무기가 됩니다. 강도, 땡급, 적병, 뗄린, 살인자, 땡증의처럼 범죄자나 적을 지칭할 때 사용하죠. 와, 누구를 땐으로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존중의 비와 경멸의 텐, 단어 하나로 이렇게 극명하게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미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엔이란 단어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위엔이라는 분류사가 그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이 단어도 중국어 유언에서 유래했는데요. 판사, 위엔텀판이나 비서, 위엔특기 같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지칭할 때 쓰여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 단어가 때로는 무례하거나 좀 부정적인 함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존중도 노골적인 경멸도 아닌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 중 하나로 보는 듯한 그런 차가운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같은 판사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위텀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직업인으로 거리를 두고 위엔텀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근데 자료를 더 보니까 완전히 똑같이 생긴 귀엔이라는 단어가 총알이나 알약을 세는 데도 쓰이던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약이 아닌가요? 직원과 총알이라니 연결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언어의 중요성과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네. 사실 그 두 개의 위에는 발음만 같은 동음 이어예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둘 다 중국어에서 왔지만 뿌리가 되는 한자가 다릅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한 구성원, 유언을 뜻하는 위엔이고 두 번째는 둥글다는 의미의 한자에서 온 위엔입니다. 아, 완전히 다른 단어였군요. 그럼 두 번째 위에는 둥근 물건을 세는 분류사 됐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알약, 총알, 구슬, 사탕처럼 작고 둥근 물건을 세는 데 쓰이는 거죠. 같은 위엔이라는 소리가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분류체계, 즉 직위와 모양이라는 다른 기준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이게 언어의 효율성이자 동시에 학습자에게는 정말 큰 함정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에라는 분류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가장 평범한 단어인데 여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다고요? 네, 그에는 보통 사람을 세는 가장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분류사입니다. 하지만 의사나 교사 같은 특정 직업 앞에 쓰일 때는 그 사람의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서 인품과 헌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자료에 나온 못 그의 터이 투옥 떤덤이라는 표현은
그냥 헌신적인 의사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의 헌신적인 의사라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와 인격 전체를 조명하는 따뜻한 뉘앙스를 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분석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 까이라는 단어 하나가 가진 그 엄청난 유연성이었어요. 단순히 사물을 세는 걸 넘어서 감정을 강조하고 심지어 동사를 명사로 바꿔버리는 문법적 연금술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역시 사람을 묘사하는 분류사들이 기억에 남네요. 그 존경의 위와 경멸의 땐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선언이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베트남어 분류사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단어 목록을 외우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사물과 사람을 엮어내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베트남어 분류사가 중국어 양사와 비슷하면서도 문법적으로는 다르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세상에 또 어떤 언어들이 이처럼 정교하게 명사를 분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언어가 채택한 그 분류체계, 그것이 모양이든 생명의 유물든 사회적 지위든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기준이든 그 분류체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명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탐구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